자, 오늘은 예고한대로 우리 인문예술 4, 5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문예술 오랜만에 하는데 우리 일단 3기년 때 인문예술 지문 좀 봤었죠, 그렇죠? 인문예술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제시되는 정보들, 담겨있는 내용들 보통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철학자의 견해, 관점, 그렇죠? 그 견해 관점이라고 하는 것 잡아보는 그러한 연습을 해봤었고, 그리고 그 견해 간의 어떤 차이점, 공통점 이런 거 비교대조하는 그러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특히 이제 철학 지문에서 뭐 주관 대 객관, 뭐 외부 대 내부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그런 의미 범주로서 문장들을 연결시켜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이제 해결하거나 푸는 뭐 그러한 것들도 있었었는데, 해당 지문, 오늘 보게 될 지문들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인문예술 지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1호번 인문예술 4번 지문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약간 중심 소리를 잡아보자면, 일단 1번 문제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일단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술 분야의 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예술 분야가 있죠. 문학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은 그 어떠한 기법이라든지 뭐 연주 방법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미술이 많이 나오죠. 회화 미술 또는 뭐 조형도 나오고 조각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예술가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저 그 예술품이라고 하는 물건을 뭐 생산해서 그런 뭔가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다루지는 않죠, 그렇죠?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특정한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들은 기본적으로 그 예술가의 어떤 사상,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관점이죠. 견해지. 이번 문제는 가의 이유, 가라고 하는 기호는 원기호는 이유를 파악한다. 문맥상 이유. 뭐 역시 예술이라고 하는 것. 3번 문제는 보기 박스 평론가의 평이 나오네요. 예술에 대해서 역시 평론가가 어떤 평을 내렸는지. 4번 문제는 보기 박스 화가 A, 작곡가 B, 미술과 음악이라고 하는 그 분야의 예술가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적용 문제. 그러니까 해당 글에서 다루고 있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건 예술의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나 봐. 5번 문제는 어휘 문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지문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예술과 관련된 글이고요. 예술 분야의 글이고, 뭐 가는 이유 잡아보는 것, 그리고 뭐 예술의 음악, 뭐 미술 이런 것들 나올 거라는 건 보기 박스 적용 문제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었던 내용이긴 했어요. 예술이 해당 글에서는, 해당 지문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첫 번째 문장부터 잘 잡아야 돼. 우리, 일상, 일반적, 어떤 일반적인 인식, 일반적인 사용. 그래서 뭐 통념을 제시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일반적 의미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비문학 지문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는 그러한 진술들 나오면 어떤 내용이 이제 특이점으로서 그리고 해당 글에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이와 달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 일반적인 관념,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어떤 관점이 담겨져 있는, 묻어나 있는 그러한 표현이 이제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이제 중심 소재라든지 핵심적인 내용이랄지 뭐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특이점이 있는 내용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적인 거예요. 마음속 상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 상태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을 표현이라고 하는 말로써 표현을 하는데, 표현이라는 말로써 사용하는데, 그러나 역접어파라고 나오네. 그런 의미가 아닌 표현이 나오겠죠. 표현이라는 말이 단지 그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뭐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단지 그렇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 그게 뭐야? 마음속 상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심리적 상태지.
겉으로 분명히 드러내는 게 드러내는 거잖아. 그치? 일반적인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해당 문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겠지. 그죠? 그렇게 읽어나가야 돼.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돼. 때로는 뭐 나오겠어? 그 일반적인 의미의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 나올 거예요.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도 표현이라는 말이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예시 나오네. 자, 일단 이론 나온 다음에 예시 나왔어요. 예시를 읽어 나갈 때는 우리 분명히 앞에서 설명한 이론,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과 매칭시켜가면서 그 예시를 읽어 나가야 된다고 했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 표현이라는 단어 사용하는 것. 쭉 늘어진 나뭇가지 앞에 원리 앞에서 설명한 거 어떤 단어랑 어떤 표현이랑 연결되는 거야? 자연이죠. 보고 애처롭다라고 말하는 경우 뭐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애처롭다라고 하는 표현. 이 애처롭다라고 하는 표현 뭐다?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거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에 기반해서 다음 예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지닌 것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고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연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의 정서를 투영을 하고 그 대상에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 이 애처롭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처롭다라고 하는 게 나뭇가지의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정서라는 거야? 우리의 정서라는 거죠. 그 자연을 대하는, 자연을 보는 우리의 정서. 그것을 그 대상에 투영하고 이입함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접어 나오네. 이렇게 표현에 대해서 표현의 일반적인 쓰임이 아닌 다른 쓰임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바로 역접어 나왔어요. 표현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예술이며 우리가 드디어 이거 나왔어. 문제를 통해서 파악했던 것. 여기서부터 진짜 힘 줘가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술. 근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해당 글의 중심 소재가 1문단에서 어떻게 소개됐느냐 반드시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했었어. 그죠? 예술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잡았던 그 중심 소재는 분명히 표현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 전형적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본문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지 우리에게 예고해주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문의 각 문단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겠어?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뭐 각 문단에 제시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음 문단 가볼게요. 첫째로 뭘 나타내는 표지요? 순서, 과정, 단계, 열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견해니까. 첫 번째 견해죠. 무엇에 대한 첫 번째 견해? 그렇게 읽어야 돼.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견해로 가야죠.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야? 이 첫 번째 견해에서는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댔을까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미리 잡고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견해 소개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 핵심이 되는 표현, 핵심이 되는 키워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내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작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내가 그 포인트라고 말하는 것들,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 견해는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잡았는가, 서술했는가라고 했을 때 반대 표현이 존재하는 것들, 그것들을 핵심 키워드로 잡으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내적 반대표현 뭐 있어? 외적이 있죠, 그렇죠? 창작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반대 표현이 존재해? 결과, 그렇죠? 그렇죠?
네,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따르는 그 전에 존재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내적 활동. 오케이? 왜냐면 다른 두 번째 견해 뭐일 수 있어? 이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가 동일하겠어요? 똑같으면 굳이 이렇게 첫 번째 견해로서 이렇게 제시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그 차이점이라면 상반된다면 이 반대 표현이 존재하는 것과 반대 표현이 존재하는 거에서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일단 읽어 나가 볼게.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이에요. 자, 이 입장에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 즉 내적인 작용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뭐 일반적인 경우라든지 일반적인 경우라든지 자연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다 겉으로 드러났잖아.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내면에 존재했던 내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했어요. 표현이라고 하는 걸. 근데 지금 첫 번째 견해에서는 드러내지 않았어도 뭐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적인 작용이에요. 정신적 과정, 정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내적인 것, 그 의미 범주 안에 일단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말했던 인문예술 지문에서 그 구도화가 되는 거, VS 구도,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했을 때 지금 첫 번째 견해가 내적 활동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거는 뭐 당연히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표현들이 여기에 쓰이는 그 표현들이 이 내적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고 잡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구조화됐다면, 구도화됐다면, VS 구도화됐다면, 오케이? 자,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가 크로체와 콜링우드이다. 자, 그 키역 사용된 애들은 다 내적인 활동, 창작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활동, 정신적 과정으로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크로체는 일단 둘을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소개를 했는데 크로체라고 시작하고 있어, 주어가. 그럼 분명히 크로체와 콜링우드 둘 다 일단 내적 활동으로 바라보지만 둘 간의 견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내적인 활동으로 보지만 크로체는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동일시했다. 자,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동일시했다라고 해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크로체에 해당하는 정보고요. 크로체라고 하는 학자는 분명히 무엇으로서 지금 나왔어? 내적 활동으로 나온 학자죠, 그렇죠?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적 과정 이 의미 범주 안에 일단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아. 자, 그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 즉 직관을 지금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동일시했는데, 그럼 이 예술의 본질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예술의 본질 이전의 것들은 혼란, 수동적인 그러한 인상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과하다라고 하는 표현, 그의 관점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불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렇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직관이 이루어진 다음의 것이냐, 직관이 이루어지기 전의 것이냐에 따라서 그 무가치했던 것이 직관이라고 하는 그 예술의 본질을 겪고 나면은 예술의 본질을 이제 입혀지게 되면은 이제 의미 있게 되는 것이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역접어 나오네. 인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역접어. 그럼 견해 나온 다음에 그러나 역접어 나오는 경우 보통 뒤에 뭐 나와? 견해, 관점의 한계, 문제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 일단 앞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견해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견해의 어떤 한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직관되기 이전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다음에는 상반으로서 직관된 이후에는 그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된다. 이런 서술이 나올 것 같아요. 문장 구조상,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 정신적 과정, 그것은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되며, 자, 그래서 대조가 되고 있죠.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이 불과했던 것이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된다고 했어요. 뭐 되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과 동일한 표현이 뭐예요? 앞에서 두 글자. 직관인 거죠, 그렇죠? 직관되기 이전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라면 결국 우리의 정신이 개입한다는 건 직관이라는 거죠. 그렇죠? 직관 이후라는 거지. 직관된 이후라는 거죠. 자, 이때 정신활동이 정리해주네요. 말을 해주네. 바로 직관이고 동시에
표현이다. 자,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고요. 정신적 과정, 그것을 표현을 정신적 과정으로 봤던 콜링우드와 크로체, 그 중에 이제 크로체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로체라고 하는 학자는 앞에서 표현이라고 하는 걸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의 대표적인 예술가라고 나왔어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적 활동으로 본 견해,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 소개가 됐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이제 크로체에 대한 어떤 견해 관점에 대한 상술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이 바탕 위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직관이라고 하는 예술의 본질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매칭돼요? 연결돼? 그 범위 안에서 읽어야 돼요. 따라서 그러므로 그의 견해에 대해서 정리해 줄 것 같아. 그는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다. 이 자발적으로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뭡니까? 여기 나온 거. 자발적으로와 반대되는 표현. 수동적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직관되기 이전의 것. 하지만 예술의 본질인 이제 직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수동적이었던 인상이 뭐가 된다? 자발적으로 형성이 된다.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술이다라고 예술가의 예술에 대해서 직관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그 수동적인 인상들을 자발적으로 내적 이미지로 이제 형성하게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가에 있어서 예술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전환되네요.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탈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그런데 다음에 나온 내용은 인간의 일상적 경험이라고 했어. 이 일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하는 것 같아? 크로체의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걸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 이 직관뿐만이 아니라 이것 또한 동일한 건데? 직관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과정이 아닌 일상적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제시하는 순간 크로체가 주장했던 크로체의 견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콜링우드는 그러면 반박 근거가 마련이 됐거나 또는 비판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학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크로체와 같은 일단 내적 활동으로 본 사람이에요. 표현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같은 견해.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크로체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 같은 편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견해에 대해서 크로체의 견해에 대해서 또는 크로체의 견해의 어떤 허점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 같은 편이니까 기본적으로. 콜링우드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자, 가의 이유 잡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즉 직관이 이제 예술의 본질이었죠. 그렇죠? 앞에서 크로체가 제시했던 것.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그럼 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일단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게 뭐 선택 지문에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문장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그 이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장에 대한 이유. 뭐 말할 수 있겠니? 둘 간에 차이가 없다. 똑같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바로 앞 내용.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이 직관에 의한 예술, 정신적 과정인 그 직관에 의한 예술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이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링우드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 근거. 오케이?
기존의 미학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 보통 예술에 대한 학문,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간과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정신적 삶과 유리시켜, 여기서 유리시켜 맥락상 어떻게 해석 가능? 분리시켜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해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 이 주장과 이 비판도 역시 주장, 견해, 관점이 그 사람의 관점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죠. 주장, 뭐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결국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라고 하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속선상에 있는 거야. 한 선에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라고 콜링우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걸 둘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야. 예술은 고귀한 거고 일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건 하찮은 거야. 라고 기존의 미학과 기존의 예술학,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예술이 지니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예술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올려치기 위해서 얘를 내려치겠다는 거예요. 일상적 경험을. 일상적 경험은 하찮은 것, 천박한 것, 예술은 고고하고 고귀한 것, 조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콜링우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본질적 차이 없어.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분리시켜, 유리시켜, 구분해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건 특수한 기능, 귀족적 취향, 그 취향에 따라 나오게 된 것이라고 취급해온 것을 강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콜링우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둘 다 내적 이미지의 능동적 작용이다. 자발적 작용 뭐 행위다.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봤으니까. 물론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는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 진이 있지만 예술가가 일반인과 좀 이러한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 나오겠죠? 역접하니까. 표현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해. 그것이 바로 콜링우드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 문단 같은 경우는 크로체와 콜링우드의 견해, 둘 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작품을 창작해내는 그 과정에서, 창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그 내적 작용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견해상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네요. 그죠? 어떠한 견해가, 어떠한 표현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 크로체에 해당하는지, 콜링우드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가볼까? 문제? 이번의 답은 5번이죠. 우리가 잡았던 것이 그 이유로서 2번 문제에 5번 선택 지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 그 가의 밑줄 친 그 부분에 대한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걸 사실 우리가 맥락상 앞에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없는 요소로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5번이었어요, 답. 자, 이처럼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술은 예술가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순간 그의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여겼다. 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내부의 과정이니까.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만 존재한다. 내부적인 요소다라고 보는 견해, 관점, 여겼다. 특히 그 중에서도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다. 왜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크로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긴 사람이다? 내부에 존재하는 것, 내면에 존재하는 것, 내적인 것이라고 봤으니까 이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조각, 돌 막 조각했어요.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해봐. 그럼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외부적인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 즉 그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그것을 기억을 한 것이고, 타인에게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타인에게 전달하려면 외부적인 매개체가 존재해야 그 매개체가 타인도 볼 수 있어요.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타인도 볼 수 있는 그 외부의 매개체로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직관을 이 예술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것에 담아서 타인에게 보여줘야 되겠지.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나의 내면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타인들이. 그래서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구현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목적인데, 이 지금 외적으로 구현된 외부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매체로 제작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의 직관을 여기에 담아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예술 작품 자체가 직관이라고 하는 예술의 본질 자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역점은 나왔어. 이러한 견해는 나왔으니까 빼박이네요. 뭐예요? 한계겠죠. 문제점이겠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 이런 한계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그러한 한계가 없는 견해가 나오겠죠. 근데 그러한 한계가 없는 견해가 나오려면 앞에 견해와 차이가 있어야 돼? 같아야 돼?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그렇죠? 둘째로 표현을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결국은 외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감정, 예술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행위. 그럼 남에게 그것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 내면에만, 예술가 내부에만 위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남들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고 옮겨가게 되는 거니까 외부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적 활동과 반대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관점은 예술의 본질을 소통에 두며, 왜니까?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바로 표현이니까. 그래서 소통에 두며 톨스토이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위대한 문학가죠. 자,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선, 색, 소리, 움직임, 언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전달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감정을 다른 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이 예술가의 내면에만 위치하면 뭐해? 내부에만 있으면 뭐해? 그게 남들에게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러한 한계를 지적을 한 내용, 한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그 의미를 뭐라고 잡을 수가 있을까? 그 감정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의미가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이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작가의, 예술가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표현해야 하며 관객은 이를 받아들여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해야 한다. 예술이 그런 거라면 예술가와 관객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예술가가 그것이 그 동일한 감정이 관객에게 전달이 되거나 그 관객이 그러한 감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동일한 감정이 안 생기겠지. 최대한 동일한 감정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세밀하고 최대한 주도 면밀하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관객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점은 나오네.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의문이 따른다. 이거 의문이라고 하는 거 진짜 궁금해가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비판 요소라고 봐야죠. 그렇죠? 의구심. 첫째, 예술가가
마음속으로 느낀 감정과 관객에게 환기된 불러일으켜진 감정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뭘 표현한 거야? 저는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관객님, 뭘 느끼셨습니까? 전 슬픔을 느꼈어요. 슬픔을 느꼈다라고 해서 그 슬픔이 완전히 동일한 슬픔이야?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동일한 감정을 느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치화되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렇죠? 객관적인 그런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예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아까 톨스토이는 이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예술이라고 했는데, 공유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앞의 내용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동일한 감정을 느꼈느냐? 그게 확인이 되어야 예술이 예술로서의 본질, 예술의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둘째, 관객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니 꼭 예술가가 느꼈던 과거에 느꼈던 그 경험이 관객에게 동일하게 느껴져야 환기되어야 마땅한 거고 그게 옳은 거야? 그게 그 예술 작품을 잘 감상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것 이외에 다른 감정을 만약에 느꼈다고 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야? 아니지 않아? 관객이 그렇게 느끼고 싶다는데? 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술의 본질을 동일한 감정의 전달로 한정하는 것, 지금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다소 그런 한정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그것은 예술에 대한 관객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 가능성을 간과하는,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 이 예술에 대한 관객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지금 그것을 서술자는, 글쓴이는 긍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뉘앙스를 좀 느껴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 요소가 있다. 두 번째 견해. 셋째로 세 번째도 나오네요. 표현을 예술 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첫 번째 견해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예술가의 내적 활동이라고 했어요. 예술가라고 하는 그 작품과 작품의 외부에 위치하는 어떤 존재의 내면, 내적 활동, 그렇죠? 아니야. 예술가와 관객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거야. 역시 예술, 그 표현, 예술 작품 바깥에 위치하는 그 존재들 간에 일어나는 일, 그걸로서 뭔가 예술을 규정짓고 있었죠. 세 번째 견해는 뭐야? 그냥 예술 작품 자체, 예술가, 관객이라고 하는 그 예술 작품을 둘러싼 다른 요소 배제하고 예술 작품 그 자체에 이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성질로서, 내재적 성질로서 존재해. 오케이? 예술 작품을 둘러싼 외부적인 어떤 요인,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배제된 거야. 이 입장은 예술 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객은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관객이 그 대상을 보고 무언가를 느껴야 이 관객이 느끼는 그 관객의 내부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관객은 그저 구조적으로 이 예술 작품 자체가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건 표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관객이 그것을 알아보는 것. 그냥 관객은 관객의 역할은 그거 자체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뭐 다른 주체적인 해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역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 그 자체로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다. 표현 이미 가지고 있다. 뭐가? 예술 작품이. 관객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술 작품이 이미 지니고 있어. 다시 말해, 즉 재진술,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슬픈 기분이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관객, 그렇죠? 관객이 슬픈 기분을 느껴서가 아니라 음악 자체에 이미 슬픔이라고 하는 그 표현적 속성, 표현성을 구조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슬퍼서 우리의 상황이 슬픈 상황이라 그 음악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그런 음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게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뭐야? 관객의 해석, 관객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슬프게 들려라고 말하는 건 관객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은 중립적인 거고 객관적인 건데 우리가 슬프게 듣는다는 것은 슬프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잖아. 슬픈 음악이라고 아니라고. 세 번째 견해에선 그냥 그 음악 자체가 슬픈 음악인 거야. 관객은 그저 이거 슬프네라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음악의 속성, 그 표현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캐치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자체가 달라요. 두 번째 견해 같은 경우는 뭐 관객이 그러니까 관객의 그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건 관객이 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세 번째 견해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작품 자체가 뭘 뿜어내고 있다? 그 표현성을 관객에게 뿜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그림 알겠어요? 그림의 의미? 그래서 음악 자체에 이미 각인된 새겨진 표현적 속성 이거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걔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그 표현성을 그 자체 성질로 가질 수 있을까? 묻고 답하는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 제시되는 정보는 뭐겠어?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로 가질 수 있는 요소, 원인, 이유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이에 대해 랭어는 예술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 그 이유로서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애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서로 응하는, 그러니까 반대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야. 조화를 이루어서 응하는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랭어의 주장이에요. 자, 랭어. 예술작품이 감정을 상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 조응하는 형식. 자, 예술작품이 표현성을 지니는 이유, 표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술작품이 형식을 지니고 있어요. 예술작품마다 다 일정한 형식들이 있죠. 그렇죠? 일련의 형식들이 있지. 근데 그 형식들이 예술작품들의 그러한 형식들이 뭐랑 일치한다? 뭐랑 조응할 수 있다?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 행위와 같은 결이라는 거예요. 그 형식 자체가. A라는 형식, 예술작품의 형식, B라는 형식, C라는 형식, 이건 인간의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 그리고 그 슬픔의 정서에 따른 행위, 그것과 조응되는 같은 결의 조화를 이루는 형식이라는 거야. 얘는 뭐 어떤 B 형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쁨, 행복, 신남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과 조응되는 형식이라는 거야. 쉽게 생각해보자. 댄스 음악 뭐예요? 졸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의 정서랑 조응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고 싶을 때 또는 신날 때 뭐 들어? 댄스 음악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 일관적으로 그렇게 뭐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울린다는 거지. 그 댄스 음악이 그런 감정 정서를 나타내는데 파티에 우리 행복한 파티 할 거야. 근데 내가 개우울한 노래 틀고 앉아 있어.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 형식마다 인간의 감정, 정서, 행위, 그 정서에 따른 행위 이런 것들과 조응하는 그런 형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형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술작품이 표현적일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형식들이 그것들과 조응한다. 즉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오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재진술이에요. 같은 말이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앞의 표현과 앞의 문장과 동일한 의미의 방향, 동일한 의미라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 감정을 상징화한다라고 하는 것, 표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표현성을 그 자체 성질로 가진다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동반되는 게 육체적 변화가 동반이 되고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술이 상징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그러한 형식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지금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당 지문에서 나온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돕네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가슴의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으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울컥하는 긴장 뒤 점차 힘이 빠지면 가라앉는 흐름으로 드러난다. 결국 감정, 기쁨,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그 감정 자체가 감정의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육체적 변화로서 육체적 변화의 패턴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 앞에 문장에 대한 예시였으니까 그렇게 매칭시켜서 읽어보자면 음악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 자 여기서 말하는 감정의 과정 뭐예요? 기쁨의 감정이 이러한 육체적 행동의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러한 육체적 변화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감정의 과정이잖아. 그것을 닮은 형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즐거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즐겁다라고 하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동반하게 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 그것을 즐거운 음악은 담고 있다는 거죠. 즐거운 음악의 형식은. 즐거움이 생겨나고 확산되며 사라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리듬과 선율, 강약의 변화,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형식,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형식, 지니고 있는 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즐거운 음악의 리듬, 선율, 강약의 변화, 그 형식이 저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생겨남과 확산됨과 사라지는 그 과정과 조응한다, 일치한다, 그걸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역접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 어려운, 돌아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다소 이과적인, T적인 거죠. 그렇죠? 난 널 사랑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감정으로 보지 않고 뭘로 분석하는 거야? 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변화, 단순 그 육체적 변화. 그저 육체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뇌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견해 관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육체적 변화로만 설명하고 그렇게 환원시키고 그걸로써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거냐, 예술가들이 예술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의식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다음에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복잡한 거야, 감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뇌가 어떻게 되거나 뭐 심장이 어떻게 되거나 단순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것으로서, 그런 요소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화한다는 거지.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걸. 인간의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복잡성을 지니기 때문에 랭어의 주장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비판도 있다라고 해서 랭어의 주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담겨 있었네요. 한편 피터 킵이 학자 견해 등의 인물이 있는 유사성 이론 진영에서는 랭어와는 다른 노선에서 예술 작품의 표현성을 설명한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차이점 얘기할 거니까, 대조할 거니까. 랭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킵이 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하는 독해가 가능하려면 끊임없이 누구 생각이 나야 돼? 랭어에 대한 정보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비교대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거 읽어나가면서. 이들은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한다. 자,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파악하려고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목해서 예술작품이 왜 표현성을 지니냐, 예술작품 자체가 왜 표현성을 지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학자들이에요. 사람의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등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자, 일단 이것들 다 감정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들인데 인간의 몸과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거 나열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결국 인간의 몸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적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에서 얘기한 게 표현적 성질이 그런 거니까. 슬픈 표정이나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곧장 그 사람이 슬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시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표정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이. 이처럼 마음의 상태와 행위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사이에는 개념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유사성 이론이에요. 유사하다는 거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 이런 것들은 그 감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를 통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이, 자,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 그 예술 작품 자체가 형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거 자체가 표현성이라고 했었어. 지금 이 견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음악이 슬픈 음악으로서 들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그 슬픔을 느끼는 슬픔 행위와 유사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슬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유사하다?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동일하면 결국 슬픈 음악은 얘 자체가 표현적 성질로서 뭘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뭘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술작품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읽고 있는 거 랭어도 그렇고 지금 뭐 피터파커인가? 피터파커는 스파이더맨이지. 아무튼 금방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이 예술작품 자체가 뭘 뿜어낸다? 감정 정서를 뿜어낸다. 관객은 그걸 그저 캐치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얘 자체가 그걸 지니고 있어야 돼. 그 얘 자체가 그걸 뿜어내고 있어야 돼. 지금 이 말 자체가 슬픈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작품 자체가 슬플 때 어떤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그 행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위라고 하는 건 슬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견해에 따르면. 그렇죠? 결국 얘랑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얘 형식적 특징이, 얘가 지니고 있는 그 형식적 특징이, 모든 예술작품은 다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역접어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작품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특징적인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제한, 그 행위와 유사하다. 행위라고 하는 건 뭘 통해서 하니까? 육체로 하는 거니까.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육체적인 것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만 제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육체적인 것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겠어. 슬프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졸라 슬퍼? 슬픈 표정 짓고 있어 내가?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것으로만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귀결시킨다는 거,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슬퍼도 슬픈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음악에 또는 음악을 포함한 예술작품의 형식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인간의 내면과는 다른 육체적인, 외부적인 그걸로만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다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만다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뭐야? 끝났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문지문 같은 경우는 그 사상가들의 철학가들의 그 사상, 견해, 관점 이런 것들 자체가 진짜
그냥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뭔 개소리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상가가 무엇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와 관점을 갖고 있는가 온전히 100% 이해하라고는 사실 쉽게 말하지 못해요. 사상가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너희보다는 좀 어느 정도 말미 읽기도 했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공감 또는 그 견해들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좀 너희들보다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엄청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너희들보다. 객관적인 정보, 문제 푸는 데에 필요한 정보, 문제 풀이를 위한 정보 습득, 파악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의미범주하는 것. 특히 견해에 대해서 소개하고 견해에 대해서 이러한 사상이 있다, 이러한 견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견해의 특징적인 것들을 반드시 명확하게 객관적인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그렇죠? 내용 전개 방식인데 일단 본문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 세 가지 견해 그리고 그 견해를 뒷받침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학자들의 구체적인 견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의 내용에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적절한 거 선택지문 1번 선택지문 보면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 각각의 견해 그리고 그 견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뭐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역접어를 통해서 제시가 되는 그런데 이렇게 제시가 되는 내용이 있었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1문단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었어?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예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라고 해서 그 다양한 견해 세 가지 견해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심 소재라는 거,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선택지문 고를 때 일단 전개 방식 물어볼 때 내가 파악한 그 중심 소재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 상수라고 있는 그 공통된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선택지문이 그 선택지문이 말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따져보시고 가해 이유는 아까 우리 했죠. 자 보기 가볼게. 평론가 예술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드러낸다 라고 해서 지금 이 평론가의 내용은 평론가가 이야기한 내용은 예술가들이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어떻게 드러낸다?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자 소재를 사용한다. 외부적인 거야 내면에 머물러 있는 거야? 외부적인 거죠. 그렇죠? 일단 두 번째 견해와 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회화는 그림이죠. 미술. 목탄이나 물감 등의 소재를 활용하고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 조소는 이거 조각이에요. 돌, 나무, 금속 등의 소재 활용.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 그리고 관객 또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 실제하는 소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술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만약 이러한 소재가 없다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서 A평론가의 말은 결국 그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그 소재가 뭐가 되어서 매체가 되어서 그것이 예술가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표현한 것을 관객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 그 예술작품에 사용된 그 소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매체로서 지금 여기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견해, 예술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평론가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다고 할 때 뭐뭐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억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였죠? 내적 활동. 그럼 A 평론가의 관점에서 내적 활동 첫 번째 견해를 평가한다고 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어? 그럼 개소리야. 예술가의 내면에만 있으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 라고 비판하겠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것들 관객들도 손으로 보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손으로 만지고 직접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술의 본질로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관객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내적 활동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예술로서? 약간 이런 견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기억을 비판하는 요소로서
기본적으로 기억, 즉 첫 번째 견해와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견해, 기억과 관련된 견해, 기억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견해가 여기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그거 기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서 기억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두 번째 견해와 이제 일치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답은 4번 예술작품이 지니는 물질적 형식의 중요성.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다 뭐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견해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로 말할 수 있는 게 물질적인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중요성을 기억은 설명하지 못하죠. 기억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내적 활동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3번 같은 선택 지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 편인, 기억 견해 편인 표현이지 3번 선택 지문이. 그렇죠?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독창적 관점이라고 했어. 이거 예술가 거잖아. 그렇지? 예술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 안에 있어, 바깥에 있어. 안에 있는 거죠. 관점이라고 하는 거, 견해라고 하는 건. 이번 선택 지문에 나오는 직관이라고 하는 건 역시 크로체에 관련해서 설명됐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 VS 구도예요. 그 선택 지문에 나와 있는 각각의 표현들이 첫 번째 견해 의미 범주 안에 들어가는 표현들이냐, 두 번째 견해 의미 범주 안에 들어가는 표현들이냐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1번, 2번은 다 직관이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에 들어가는 표현인 것이었고 3번 역시 마음속이라고 하는 키워드 첫 번째 견해. 5번 독창적.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거잖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가만의 독창적인 것은 그 예술가의 내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다 어느 견해 의미 범주 바구니 안에 담기는 표현들이냐, 들어갈 만한 표현들이냐라는 거였습니다. 4번 문제 보기 박스 가볼게요. 화가 A는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며 일단 외부적인 거 보고 있네. 벅차오르는 환희를 내적 이미지로 형성했다. 자, 근데 이 내적 이미지로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 떠오르는 거 있어요? 예술과 일상적 경험. 맞아? 이거 일상적 경험이야, 예술이야? 일상적 경험이죠. 콜링우드는 옳지 하겠죠. A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고민했지만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일반적으로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 몸동작, 환희라고 하는 감정. 근데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보이는 육체적인 변화, 육체적인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었어요. 약간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합적인 정보 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문에서 읽었던. 작곡가 B는 가난, 질병, 그리고 가정의 파탄이라고 하는 얼룩진 불행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고통이라고 하는 감정, 자신이 느끼는 지속적인 슬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린 박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 두 글자. 형식. 여기 나와 있네. 천천히 진행되는 음악 형식으로 표현했다. 그럼 이 슬픈 감정이라고 하는 걸 느린 박자로 천천히 진행되는 음악 형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 표현한 형식이, 그러니까 세 번째 견해에 따르면 그 형식이 그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행위와 일치하기 때문이겠죠. 조응되기 때문이겠지. 우리가 슬픈데 막 뛰어다니고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느릿느릿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이 느린 음악이라고 하는 형식과 일치한다, 조응한다고 세 번째 견해로서는 설명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공연장에서 이 곡을 들은 감상자 씨는 슬픔과 고통을 알아보았다. 캐치했네요. 알아보았다고 했으니까 캐치했다고 했으니까 캐치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세 번째 견해. 가볼게.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선택지문. 화가 A가 자신이 내적 이미지로 형성한 환희를 적절한 선과 색채를 찾아 그림으로 나타냈을 경우 외부적인 것으로서 내적 활동에 머물러 있지 않네요. 그렇죠? 크로체는 이를 표현이 아니라 전달을 목적으로 한 외적 구현으로 보겠군. 그렇죠? 크로체는 이렇게 내적 활동 자체, 그냥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굳이 외부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저 전달하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수단일 뿐이다라고 말했었어요. 크로체는. 3번 작곡가 B가 만든 곡을 들은 감상자 C가 슬픔과 고통을 알아본 것에 대해 톨스토이는 작곡가 B가 예술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보겠군. 작곡가 B가 느낀 슬픔을 동일한 감정,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관객에게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끔 했으니까 톨스토이는 그렇게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4번 감상자 C가 작곡가 B가 만든 곡에서 슬픔과 고통을 알아본 것에 대해 랭어는 세 번째 견해
곡의 형식이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육체적 변화의 패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 세 번째 견해, 랭어의 견해. 일치하죠. 5번, 유사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화가 A가 그린 그림에서 사람들이 환희를 알아본다면 이는 그림에 나타난 사람들의 얼굴 표정, 몸동작 등, 그러니까 그 그림의 요소들이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환희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끔 표현성을 지닌다. 예술작품 자체가 표현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답 2번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 콜링 우드는 화가 A가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며 형성한 내적 이미지를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을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예술이라고 보겠군.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이 2번. 왜 2번이에요? 그림으로 나타낸 것, 외부적인 요소로 표현한 것이죠. 콜링 우드, 크로체랑 함께 예술의 표현을 내적 활동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학자들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점. 콜링 우드에 대한 막 세부적인 내용에 휩싸여서 정작 얘가 뭐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까먹고 선택지문에 대해서 선택지문이 그것을 물어보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잘못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꼬아서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콜링 우드는 뭐 한 사람이야? 어떻게 소개된 사람이야? 내적 활동으로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내적 활동으로서 본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돼요? 근데 이제 크로체랑 다른 점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 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 경험과 동일하다라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본 점에서 크로체와 차이가 있었던 것뿐이지 둘 다 내적 활동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5번 문제의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입니다. D 어긋나는인데 D 같은 경우는 조응하는, 이거 조응하는 거 어긋나는 거 뭐지 반대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일치하는